네. 퇴근길 라이브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벌써 7시 4분 지나고 그러네요. 있고요. 오늘 이제 심층 인터뷰는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기 전자 쪽에 아주 도 같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모셔보도록 하죠. 네. 밸류에드 리서치 우황재 작가, 우황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긴장했어요. 그렇죠. 저희 삼프로TV에도 예. 오셨었죠? 예전에 한번 네. 올해 한번 온 적 있었습니다. 아, 예. 그때 저녁 시간에 오셨었던가요? 예, 그때 저녁 그렇죠? 시간에 왔었고요. 그때도 네. 긴장을 많이 해서 이 말이 되게 빨라서.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오늘은 좀 천천히 한번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우리 우황제니까. 네. 아, 본명이시래요. 네. 예, 맞습니다. 황제, 우 임페리얼. 자, 그러면 임페리얼이 아니라 엠퍼러예요, 뭐예요? 네, 엠퍼러. 엠퍼러입니까? 임페리얼은 뭐지? 아, 술 이름이구나. 죄송합니다. 양전되시고 싶은 정프로님. 자, 그러면 일단 뭐 SK랑 삼성전자 우리나라 또 빅2 예. 그렇죠.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흐름인 바닥에서 거죠? 예. 네. 지금 주가 흐름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인가면, 네.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역성장 구간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 아니냐,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 실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좀 이 실적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3프로TV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좀 편견 아니면 좀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특이한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실적을 본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네. 보통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좋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네. 투자 카페 같은 곳들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역대 뭐 사상 최대 실적,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더 간다 막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하면 오히려 실적이 감소할 때 더욱더 호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예. 반도체 가격도 가격이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부가 하얗냐? 아, 피부에도 오늘 지금 메이크업 좀 하셨어요. 네, 헤어도 오늘 좀 메이크업 하시고 하고 오신 거예요? 방송하신다고 지금 눈썹도 아, 그리시고 그렇습니까? 꽃단장하고 네. 오셨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그 리쥬란도 하나. 리쥬란 한번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다던데. 리쥬란 HP 플러스는 네. 전혀 이제 고통을 좀 아프지 않은- 줄여놨군요. 예,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보통 10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효과가 아유, 예. 역시 뭐 피부에도 신경 쓰시는. 관련 황제는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자, 예. 말씀해 주셨던 게 실적이 예. 오히려 안 좋을 때 주가는 예. 좋다라는 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예,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드리자면 실적이 꺾일 때, 즉 역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게 호재냐 악재냐 둘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오히려 호재에 굉장히 가깝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가능성으로 좀 따져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이미 다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끝나가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 실적이 역성장이 나타났다는 뜻은 네. 오히려 주가가 이미 거의 바닥을 다져가는 끝물 분위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최저가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바닥은 찍고 지났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고유의 구조에서 나오고요.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역성장이 나타나는 그 구간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역성장이
역성장이 나타나는 구간 내내 주가는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예, 사실 그 구간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100%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역발상의 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바닥은 이미 지금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할 텐데 그 이유가 이제 메모리 산업 고유의 구조에서 나오고 특히 3, 4 과점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 메모리 산업은 사실 낸드 플래시보다 디램이 더욱더 중요한 영향을 더욱더 미치는 변수라는 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메모리 업황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마이크론이 먼저 그다음 SK하이닉스가 그다음 이어서 공격적으로 감산에 들어간다라는 점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서 공급량을 함부로 쉽게 늘릴 수가 없고 장비 설비 투자가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이제 수요를 끌어올리는 램프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장비 반입도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1, 2년 이상 걸쳐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모여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고유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히려 실적이 감소할 때 주가는 되려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실적 감소할 때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전체 경기를 이길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많이들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경기 침체 오면 어쨌든 뭐 같이 좀 묻어갑니까? 예, 이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매크로라는 변수가 사실 매크로가 가장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이 변수가 이번에는 조금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되겠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변수가 없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앞으로도 꼭 반드시 똑같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문제는 이 경기가 둔화되는 이 이슈가 지금 또 일찍이 선반영되면서 또 이들 기업의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 비트그로스도 생각보다 많이 부진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 부진이라는 점이 점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 디램을 중심으로 이 비트그로스가 종전에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비트그로스가 못해도 10% 중반대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자릿수까지 이미 예측이 된 상황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 영역까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밸류 가장 하단 이하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정말로 이 디램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고 메모리 기업들의 이 증익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서 다시금 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이끌어 주어야 하고 또 공급이 제한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자 좀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평소 메모리 사이클 대비 무려 한 분기나 앞서서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산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몇 가지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무려 3개월이나 앞서서 공격적으로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땡겨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말씀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우 작가님 지금 호흡 괜찮으십니까? 아니, 다른 게 괜찮습니다. 아니라 이제 좀 말씀 빨리 하다 보면 지금 거의 100m 달리기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한 약 40분 정도의 마라톤이거든요. 괜찮으시면 속도 조절 안 하셔도 되는데 좀 힘드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장이 점점 풀려가는 단계가 점점 말을 천천히 또 막 하면서 굉장히 풀리시는 스타일이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전에 한번 요 감산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일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텔레그램 채널이라든지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인위적 감산 안 한다. 맞습니다. 우리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징후가 아니냐 아니면 종전과 메모리 사이클이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첫 단추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번 2010년대에 들어서 내내 메모리 업황의 불황이 아무리 강해져도 단 한 차례도 감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위적 감산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무려 2019년에도 그리고 2016년에도 동일한 기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감산 없다. 본격 치킨 게임 시작되나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이변은 아니다. 그래서 종전의 메모리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이변이 더해질 텐데 최소한 이러한 감산 이슈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떠한 규칙성이 무너지는 그런 변수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사이클의 어떠한 규칙성을 좀 살펴보면 이 비트 그로스를 살펴보면 공급이 우위로 올라가는 해가 이제 2해 정도 나오고 그다음 수요가 우위로 올라가는 해가 2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간간히 수요와 공급이 얼추 비슷한 해가 한 해씩 끼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께서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일단 공급단에서의 어떠한 특이한 뭐 이상 징후나 기존과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은 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좀 더 앞서서 감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감산에 들어간 이유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어떠한 수요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미리 반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낸드 플래시입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들은 디램 산업에서의 감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낸드 플래시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지금 낸드 플래시에서의 치킨 게임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어떠한 새로운 치킨 게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치킨 게임을 진행 중이었고요. 더기 나아가서 이 치킨 게임 가운데에서 역시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그 외에 이제 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이 앞서서 감산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끌어오겠다는 심산으로 증설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제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낸드 플래시 또한 공급단에서의 이슈는 아직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이 비트그로스가 공급과 수요가 모두 함께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이 비트그로스의 이 공급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추이에서는 크게 다른 측면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좀 이제 저희가 이 메모리 산업을 바라볼 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좀 롱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장기적 관점. 예,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어떤 방향성의 관점이죠. 메모리 산업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도 있겠지만 상승 하락이 좀 반복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선은 이제 비트그로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공급 을 줄이겠다는 KPX 설비 투자 축소와 그리고 이제 공급 제어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움직임, 이러한 발표들, 그러한 점이 일단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이 역성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길 실적 역성장이 나타나면 왜 되려 주가는 호의적인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메모리 3사의 과점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디램 시장이 지금 3, 4 과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낸드 플래시는 이 5개사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6개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게 지금 미국으로 인해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수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산에 더해서 그다음 기업들이 증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던 메모리 거네요. 업황의 특성에 맞습니다. 입각해서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를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줄이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맞습니다. 줄이지 않는다.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줄인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회사들이 삼성전자 1위 업체에 이 줄이지 않는다는 발표를 보고도 계획대로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그들도 따라서 우리 안 괜히 줄일래. 줄였다가 뭐 점유율만 줄어들고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산 효과는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이 계속해서 증설을 거듭한다곤 하지만 엄밀히는 이 증설을 인프라 구축하는 증설과 장비를 사오는 증설이 이제 반복되면서 증설이 이루어지는데 인프라 구축 증설에 더욱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장비 반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방식으로 생산량 증가를 좀 미루는 방식으로 즉 감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증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냄과 동시에 미세화를 통해서 반도체 미세화 즉 낸드 플래시는 층수가 증가하는 효과겠고 디램은 계속해서 캐패시터가 작아지는 미세화가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거든요. 정확히는 이 동일한 웨이퍼 내에서 찍어낼 수 있는 칩의 개수도 감소하거니와 공정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이 생산 캐파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 같은 웨이퍼에서 예. 이게 작아지면 예. 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실제로는 이번 DDR5에서는 칩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용량 자체는 즉 비트 고로스는 커지지만 네네네네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전반적인 공정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 재배치라고 부르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공장 내 부지 면적이 더욱더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이 하나의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공정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네. 라인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올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효과를 내면서 실제로 과거에 삼성전자의 이 생산 물량을 살펴보면 메모리 하락 사이클에서는 이 생산량의 증가가 굉장히 둔화되는 그에 네. 반해서 상승 사이클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돼서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삼성전자가 우리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아요라는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줄인다고 발표를 해야 차라리 가격도 좀 올라갈 거고 예. 뭐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 같은 거 갖기가 편하잖아요. 예. 근데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예. 그럼 이제 다른 업체, 다른 그 경쟁사들은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혹은 예. 또 그 구매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야, 삼성전자 안 줄인다는데 뭐하러 비싸게 사나? 이런 거 다 알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도 네. 이제 경험적으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감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 메모리 사이클이 몇 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이 없다라고 한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감산을 해왔고 실제로 주식시장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뭐 실제로 그 정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사실은 줄이는 거고 뭐 하이닉스랑 뭐 마이크론도 이제 같이 줄이는 거라고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예. 뭐 꽤 많은 또 투자자들께서는 야, 삼성전자는 계속 그냥 생산하는 거 더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두 회사가 안 하는 것 같으면 삼성전자 훨씬 유리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쪽으로 예. 투자 자금 같은 게 훨씬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나요? 그분까지는 저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증설 이슈나 감산에 대한 어떠한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는 뭐 굳이 뭐 성향까지 따지자면 고정비 비중도 높고 메모리 외 사업 비중도 낮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엄밀히 이론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오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크게 움직여야 되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 메모리 산업의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두 기업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 왔고 네. 다만 이제 업황이 굉장히 부진한 과정에서 이 횡보 구간을 거칠 때는 좀 노이즈에 따라서 약간 이 차이는 있어 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큰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좀 네네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서 지금 제일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DDR5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인텔의 DDR5는 예. 지금 또 DDR5라고 막 언제까지 또 미루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인제는 나옵니까?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저도 난감한 게 여전히 예, 계속 다음 분기에 나오겠죠. 왜냐면 저도 뭐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근데 사실 엄밀히는 꼭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와야지만 DDR5가 꼭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DDR5 즉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이 CPU는 정확히는 서버에서 쓰이는 이 고성능 CPU인데 서버 업체들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없으면 DDR5를 사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CPU는 나중에 사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라도 좀 선제적으로 구입하자. 그래서 DDR5는 사실 이미 선제적으로 사가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DDR5 메모리 비중이 벌써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PC용
이 집에서 쓰는 PC용 중심으로 먼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이 사이클이 막 굉장히 뒤틀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와도 별로 시장이 이렇게 막 환호하고 이럴 것도 없네요. 정확하게는 이 어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시장이 크게 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서버 시장과 그다음 모바일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PC 시장이 있는데 이 세 시장 간의 눈치 싸움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시장 지금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고 네. PC 수요도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데 반해서 지금은 기저효과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이 이들 모바일용 그리고 PC용 메모리를 급격하게 찍어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서버용 메모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되려 서버용 공급이 다시 또 늘어나고 네. 그래서 서버 기업들 입장에서도 쟤네들 지금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공급 늘어나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급하게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DDR5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스탠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이 세 시장 모두의 수요가 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DDR5라는 변수 하나가 어떠한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변수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하나만 더 지금 궁금한 게 예, 예, 예. 뭔가 시장이 살아나려면 네. 모바일, 네. 그다음에 서버, 예. PC 요 정도가 이제 제일 큰 저 수요라고 보면 예. 뭐 내년까지는 아마 뭐 PC 수요가 별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예. 모바일도 뭐 그렇게 썩 예. 그런 것 같고요. 예. 서버가 이제 잘하면 조금 뭐 살아날까 정도 시장인 것 같은데. 예, 데이터 센터 막 얘기 맞습니다. 나오면서. 네, 그러면 크게 내년에도 수요가 살아날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년에 사실 수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버는 그래도 좀 회복의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불확실하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 초기에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는 위드 코로나로 갈수록 스마트폰이 점점 잘 팔릴 거라고 많이들 예측했지만 실제로 더욱더 안 팔리게 됐죠. 지금 네, 네, 중국 네. 되고 있고 그리고 PC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때 워낙 기저효과가 크게 나와서 한 1, 2년 정도 계속 부진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조금 평타를 쳐주더라도 나머지 시장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수요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트그로스를 한 자릿수 초반대로 지금 한 자릿수 중후반대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발표하기를 우리도 좀 비트그로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공급 비트그로스를 낮추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먼저 나온 것이고 삼성은 지금 구체적으로 비트그로스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트그로스 오히려 역성장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누가요? SK 하이닉스가요. 비트그로스 역성장.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출하량 감소까지도 지금 감안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그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가이던스 발표를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비트그로스 사실상 마이너스 한 두 자릿수 초반대를 지금 이미 가정하고서 지금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새로운 수요는 그러면 기대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같은데 조금 반도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전장용. 예. 그거 예. 기대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차량용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아직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고 보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아직은 좀 저성능 칩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차량용 시장이 좀 확대가 되더라도 3% 정도 비중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3%면 괜찮습니다. 3%는 괜찮아요. 예, 3% 물론 좋긴 한데요. 예. 네.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이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욱더 지금 먼저 앞서서 성장한 시장이 바로 게임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게임기? 네, 게임기? 맞습니다. 위 게임기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엑스박스 뭐 이런 거. 디바이스들. 엑스박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먼저 사실 한 자릿수 초반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석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까지는 아니다. 사실 2019년 막 이때 반도체 막 좋았을 예. 때도 그 예.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뭐 우리가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몇 개인데 전장용은 이렇게 많다 하면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라고 하면은 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사실 예. 가늠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보통 이제 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좀 저성능 반도체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개수가 요즘에 100개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떠한 고성능 칩 100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저성능 칩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칩의 개수가 많아졌고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좀 예.
고성능 칩도 좀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서 나타나는 이슈가 그 부분인데 특히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막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에 맞는 적합한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를 끼워 넣고 또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서 또 이에 맞는 반도체를 추가로 끼워 넣고 그래서 무언가 저성능 칩을 계속해서 더욱더 개수를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네. 자동차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왔던 데 반해서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동시에 수행하는 고성능 칩을 딱 3개만 자동차에 넣음으로써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네. 칩을 많이 만들게 되면 칩 제조 원가도 늘어나게 되지만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관련된 이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점차 우리도 칩의 개수를 마냥 늘려나갈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일부 기능은 좀 통합을 시켜 나가면서 더욱더 좀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아직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좀 개수도 늘어난과 동시에 일부 영역의 칩들은 좀 통합 칩을 통해서 다시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통합 이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단계에 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칩들 중에서 이 기능 저 기능 이런 기능 칩들을 모두 다 설계할 수 있어 하는 기업들은 네. 유리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특정한 기능 한 가지 두 가지에 최적화되어서 이러한 칩들만 만드는 좀 중소규모의 사이즈의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비상장사들이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크게 보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견제를 하면서 예.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의 예.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예.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한 가지 좀 살펴보자면 중국이라는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면서 시장 진입을 노렸고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과점화된 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더욱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이 변수가 될 뻔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중국에 장비 팔지 마 해서 울타리를 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울타리를 치니까 더 이상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어떠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기존 이 틀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요 안에서 이제 머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좀 큰 흐름으로 이 롱텀으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호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도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미국이 중국 본토의 장비 반입을 금지시켰다라는 점이 좀 일단 단기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1년 동안은 장비 마음껏 반입해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한 상황이지만 지금 유예를 한 상황이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피해를 입을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이 메모리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이 긴 시나리오를 또 따로 펼쳐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쪼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탈중국화를 아무래도 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탈중국화를 위해서 즉 이제 중국에 더 이상 공장을 그만 짓고 이제는 우리나라 빈 땅에 최대한 공장을 짓고 더욱 나가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장비의 수요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이클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을 해왔던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중국을 예. 뭐 좀 하면 뭐 좋을 예. 것 같긴 한데 예예예.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예. 반도체 수요가 워낙 거기가 많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거기다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배로 보내서 충당할 수 있지만 네. 문제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의 무려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낸드 30%와 디램 5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설비를 지금 한 번에 우리나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이 지금 구형 공장도 있지만 이 한 2019년경에 특히 디램 낸드 모두 대거 이제 보완 투자를 진행하면서 아직은 수명이 2, 3년 정도 남아있는 공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2, 3년 동안은 문제 없이 계속해서 보완 투자를 또 추가로 들여가면서 공장을 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 공장을 지금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뭐 그렇죠. 몇 엄청 돈 많이 몇조 원대로 드는데. 드는데. 예, 맞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증권가에서 반도체주 샀어요. 왜 이렇게 목이 없나요 갑자기? 제가 또 연관돼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많이 사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뭐 주가 전망이나 실적 전망과 실질적으로 현장과 좀 시각이 예.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 예, 현장은 예. 좀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증권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증권가가 더 정확한가요? 현장은 사실 이 보통은 들어가는 물량이나 네. 보통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임직원 분들은 내가 받는 PS 즉 보너스 금액 갖고 호황이다 불황이다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가장 여전히 좋다고 후행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맞습니다. 사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피크일 때 이미 피크를 찍고 주가는 이미 다 이제 선반영 되었을 때 점점 좋아진다라고 현업에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예전에 저희가 그 반도체 현업에 계신 지인분들이랑 제가 장난스럽게 우리 한번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주는 보너스를 가지고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짜보자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 삼성 하이닉스가 계속 보너스를 몰아서 주다 보니까 또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가와 이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여기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 가지 필요하게 네네.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을 좀 전망해 달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의견을 풀어달라고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변수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깔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좀 투자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더욱더 유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이라는 이 가격이 우리가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D램 가격 전망, 앞으로 수요 공급 전망 많은 이야기를 푸시지만 사실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최대한 써보시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냥 고충이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나중에 가서 왜 틀렸냐, 왜 안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 있고 네. 오히려 실적의 역성장이 긍정적인 신호이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저가에서 사모아간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싼 건 맞다. 계속 사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만약에 제가 한 10년 뒤에 몸 어딘가가 만약에 100% 무조건 반드시 아플 거라면 네. 반드시 아플 거라면 저는 뭐 치아가 아프든 뭐 성인병에 걸리든 관련 보험을 지금 잔뜩 들어두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겠지 하나쯤 보험을 평균적으로 사겠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투자 전략 또한 달라지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정확하게 막 실적 추정해가면서 분기 실적 봐가면서 이거를 막 전망 예상치를 막 봐가면서 투자기보다는 지금 싸니까 모아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채팅창 네. 난리 났네요. 삼성전자 직원 등판하시고 아, 사실 600만 주주잖아요. 삼성전자는. 예. 대부분이 아마 주주실 그쵸, 가능성이 그쵸. 좀 높을 텐데. 네. 예. 자, 뭐 지금 시간이 벌써 35분이 됐는데 어떤 얘기를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지 반도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창립 53주년이니까 예, 어떻게 예. 이재용 회장의 예. 이 뉴삼성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회사 경영 관련해서 예. 좀 뭐 들으신 게 좀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을 겁니다만 네.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M&A 뭐 하나 이제 하지 않겠냐. 그쵸, 요걸 로봇 이제 쪽 뭐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A가 이제 이루어질까 지금 삼성이 쌓은 현금이 이미 120조가 넘었고 연간 이제 KPX 투자를 전부 다 영업현금 흐름으로 메꿀 수 있는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기업이 이제 NXP라는 기업과 Arm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런데 두 기업은 사실상 이제 매우 어려운 것이 일단 NXP는 몸값이 100조 원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플러스 반독점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독점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좀 이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인수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가 일단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전 질문지 중 한 가지가 또 혹시 인수하면 좋을 법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즉 차량용 반도체를 계속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함께 이끌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모듈 사업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중 한 기업으로는 물론 인피니언이나 무슨 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 여전히 반독점법 규제와 그다음 가격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세마이컨덕터라는 기업도 좀 고민 대상에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다가 IMF가 오면서 비메모리 사업을 페어차일드라는 기업에게 판 적이 있습니다. 당시 4,500억을 주고 샀는데 그 기업이 현재 이제 온세마이컨덕터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제 다시금 사오게 되면 대략 한 3,40조 정도의 비용이 들 텐데 그 기업을 좀 고민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온세미 컨덕터라고 부르는 거기를 거기가 지금 3,40조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추 대략 한 300억 달러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은 40조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살만하네요. 120조 있으니까 120조 있으니까 이 정도 투자할만 하죠. 뭐. 통이 큽니다. 우리 여행커. 간단하게 살 수 있죠. 뭐. 네. 자, 보니까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우황재 작가님이 호돌이님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호돌이는 뭐예요? 호돌이. 그냥 제 블로그 화발. 닉네임이고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을 또 책도 혼자 내셨어요. 예, 반도체 맞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사용하던 필명인데 어릴 적 게임 아이디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돌이면 근데 원래 88년도 예. 호돌이. 그래서 저를 88년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진 않고. 저는 호돌이를 그 올림픽을 본 적이 없습니다. 89년생입니다. 어리신 분이시다. 나보다 어리. 89년생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아웃, 나밍아웃 하셨는데 오늘 정말 이 얘기가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을 지금 40분, 50분 네. 내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계속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네.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달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황재 작가의 온라인상에서 호돌이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류 에듀 리서치의 우황재 작가님과 함께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긴장했는데 말이 또 오늘도 빨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그만큼 뭐 정보량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다 용서가 된답니다 지금. 저처럼 괜히 점 잘못 빼서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그 좋은 피부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신 우황재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